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 경영지도사 강의를 또 담당하게 된 이윤엽 세무사고요.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경영지도사 우리 시험에서 세법이 담당하는 분야가 일단 재무관리 분야예요. 재무관리 분야. 그래서 경영지도사를 따신 분들이 또 합격 이후에 또 가장 많이 활용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시험이 조금 까다로운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도 거의 경영 쪽에서 경영학 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사실 회계학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세 과목 중에서는 제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세법은 뭐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매년 개정도 있어요. 그리고 양이 일단 엄청 많아요. 양 자체가 아마 세계 중에는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지도사 시험은 더욱더 1차에 하지 않고 2차 시험 주관식에서 바로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이 세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또 어떻게 대비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논수령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인데, 논수령은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주관식 문제가 2개, 그리고 약수령은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주관식이 4개, 그래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시간은 90분이고요. 부지런히 쓰시면 뭐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세 과목에 꽈락이 없어야 돼요. 즉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면 이제 무조건 붙는데, 뭐 최소 인원에 미달하면은 뭐 등수로 그냥 합격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연간 로드맵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기본 강의를 초반에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 실제 올해 예상 어떤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끝날 거고요. 그리고 아직 교재 여기 페이지가 안 나, 여기 표지를 제작 중이어서 뭐 인문 강의는 사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선택사항이야. 뭐 너무 세법이 낯설 것 같아서 두렵다 그러면 한 번씩 그냥 맛보기로 짧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종합반은 이론 강의 이제 요 표지가 올해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책이 나와가지고 제작 중이에요. 이렇게 개정세법에 맞춰서 바꿨기 때문에 책이 이제 제작 중이고, 그러니까 표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유인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세법의 출제 범위인데요. 세목이 크게 6가지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뭐 이렇게 이제 최대 6법이나 배워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30점짜리를 잘 맞추셔야 돼, 그죠? 30점, 30점짜리 그 60점 두 문제를 최대한 100점 맞는 사람이 이제 그 해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주로 국기법,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요 네 파트에서 30점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로로 나오는데, 요 부가세나 국세징수법은 최근 요 5년치 기출 경향만 보더라도 일단 징수법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요거는 지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30점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주로 여기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나 소득세, 여기서 주로 30점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국세기본법에서 또 30점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국세기본법도 주요 논수령 주제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 네 개를 특히나 좀 잘해야겠죠. 특히나 좀 더.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주관식이 사례형으로는 잘 안 나와요. 다행히도 이게 어렵게 뭐 사례를 판단해서 과세관청의 뭐 처분이 적법한지,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뭐 이런 물음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단순 법령이 떡하니 그냥 출제돼요. 너 뭐 부담부증여 써봐라, 수정신고 써봐라인데, 중요한 건 취지도 물어봐요. 취지는 물으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취지와 관련 법령이요. 그걸 이제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깡그리 외우면 되냐?
이게 좀 이제 사람마다의 뭐 공부 성향, 어떻든 뭐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세법을 까암기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낯설기 때문에 순식간에 까먹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법을 이제 통달하셔야 되는데, 그 반복 과정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취지와 사례예요. 이 취지와 사례를 가미하면서 법을 반복해서 공부하냐, 아니면 단순 논리 없이 법을 암기하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거고 기억력을 유지시키는 기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와 현직 저도 이제 사무실이나 세무사님들과 일하면서 발생한 사례들을 토대로 이제 법과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법의 특징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처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항상 토로하는 게, 선생님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주요 주제를 일단 마스터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세요. 뭐 주요 주제라는 건 기출에 자주 나오는 주제죠. 당연히 우리 수험에서는 기출에 자주 나오는 주제, 또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 요거는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또 회계사 세무사 쪽 공무원 쪽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왜 이게 출제되지 않았지?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올 법하다, 요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 요 두 가지 정도 이제 했을 때 웬만하면 정말 예외 아닌 이상은 합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까먹는 세법 특징 때문에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반복. 이게 내가 한 번 보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시험장 들어가야지, 이게 세법 공부와는 좀 맞지 않아요. 참고로.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 과정에서 이유와 사례를 좀 가미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또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세법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모든 법 과목에 공통되는 사안인데, 법이 좀 어렵게 써져 있고 용어 자체도 우리가 잘 보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수업 시간에 좀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를 통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좀 검색하면서 세법을 끌고 나가시는 게 1회독 때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이런 것도. 또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세법에서 사용하는 특수관계인 뭐 의제, 뭐 이런 용어들도 익숙해진다. 그래서 이제 좀 1회독 때는 고된 1회독이 느껴지겠지만, 분명 2회독과 3회독 때는 감이 와요. 선생님의 어떤 그 취지와 설명들이 드디어 잘 들린다, 요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빠른 합격을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이유와 이제 법령이 출제되니까 일단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지도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해서 거의 이제 계산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은 거의 이제 스킵하시는 거예요. 거의 스킵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법인세와 상증세를 좀 빡시게 하고 소득세 제껴, 부가세 제껴, 뭐 국기법 제껴, 막 이렇게 하면은 공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세목을 파기보다는 소득세의 주요 주제, 법인세의 주요 주제, 상증세의 주요 주제, 이렇게 에너지를 얇고 넓게 퍼뜨려 가지고 이 짧은 기간 안에 팍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해주는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회계사 세무사와 저희 시험과 좀 유사하거나 어쨌든 세법을 다루고 있는 다른 시험의 어떤 주제들도 꼭 보고 들어가셔야지, 몰라도 이것만큼 외우고 들어가면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올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우리 이론 강의에서 바로 진도를 빼볼게요. 바로 진도. 그래서 우리 책의 5편 국세 기본법부터 좀 진행할 거예요. 일단 국세 기본법은 세금의 중요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은 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국세라는 단어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기본이 진짜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국세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 같은 거 한 번씩은 이제 들어봤거나 내셨고 직접 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직접 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물려받으면 우리 상속세 이런 세금도 있잖아요. 그 모든 세목에 공통적인 세법의 중요한 뭐 규칙, 원칙, 사안들 이런 것들을 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 몰아둔 거예요. 몰아둔 거. 그러기 때문에 요 법을 좀 먼저 배우시는 거예요. 먼저 배우시는 거. 그래서 여기도 총 챕터가 8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아직은 뭐 설명드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총칙은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규칙, 총칙 이런 거 배우고 뭐 세금을 부과할 때의 원칙과 세법을 적용할 때 원칙, 그다음에 뭐 납세 의무, 그다음에 일반 채권과 세금 채권의 관계 확장, 뭐 화세 환급 불복, 그다음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총칙으로 가보시면요, 총칙. 근데 이제 세금을 또 우리 사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먼저 세금의 중요한 뼈대 2가지만 살짝 배우고 들어가면 이제 세법.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법이에요, 법. 법은 어디서 짜냐면 국회에서 짜요. 국회의원분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동의한 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현실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뭐 차관회, 국무회 이런 것들을 훨씬 거치겠죠. 근데 이제 그 국회의 기본 시스템은 국민의 근간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어떤 사회로서 투표, 다수결 이런 논리로 많이 움직이는데 세법도 국민의 재산권, 국민이 어떻게 보면 번 소득을 가져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집단이 시스템을 짜가지고 세금을 걷어버리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국민분들이 세금이 너무 높다, 이건 왜 세금 내냐, 뭐 이런 불합리한 세법들이 자꾸 등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의할 만한 최대한의 어떤 이제 법을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세법 집행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 국회에서 이제 세법을 다시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개정시키고 그러는 거죠. 참고로. 근데 이 세법도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의 지배하에 있어요. 헌법의 지배하에. 그래서 헌법의 큰 근간을 위배한 법은 다시 인정이 안 돼요. 참고로. 근데 그 근간에 있어서 크게 어떤 2가지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세법을 과세할 때는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거를 조세 법률주의라 그래요. 그냥 공무원이 또 세금 내. 어떤 근거로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 초등학교 때 책상 옆자리 넘었어. 중학교 때 왕따 시킨 적이 있어. 그런 감정적인 느낌으로 공무원이 세금을 과세할 수 없겠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소득세 몇 조 몇 항 근거에 따라, 법인세 몇 조 몇 항 근거에 따라 세금을 안 내셨으니까 가산세 포함해서 내세요. 이런 어떤 조세법률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세금을 내고 안 냈을 때 걷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법대로 집행해야 되고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반드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법이 워낙 경제 변동에 맞춰서도 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도 이제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여담으로 24년도
개정세법의 어떤 큰 주 내용은 출산율 급감 현상에 대처한 육아 관련된 개정이 많이 이제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양육비, 뭐 출산수당 이런 금액들을 대부분 올려주고 이렇게 많이 줘라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매번 이렇게 담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틀은 당연히 국민에 의해 뽑은 선출된 국회에서 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정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돼요. 기획재정부. 그래서 야 법에서 이렇게 짜놨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게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이요. 그거를 시행령이라 그래요. 시행령. 그래서 우리 또 헌법 뭐 혹시라도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들도 뭐 대통령령 이런 얘기도 들어볼 텐데 그게 시행령이랑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대통령의 어떤 령에 의해서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짜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이 국회.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은 법을 짜놔야 돼.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중에서 우리 보통 기획재정부는 행정고시 시험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법 담당 부서로 간 분들이 분들 중에서 이제 법 제척과에서 진짜 시스템 잘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시행령에 있어서도 더 디테일한 시행 규칙이라는 어떤 이제 법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업 영역에서는 필요 없는 뭐 실무 신고 서식지 막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 아니면 정말 예외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특수 항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험에서는 시행령까지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 이제 보통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의 큰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가 조세 법률주의. 두 번째 큰 시스템은 세금을 부과할 때 불공평하게 짜면은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어.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옆집은 세금을 안 냈고 우리 집은 내래. 그런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되죠. 그거 이민가야죠. 그죠? 다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평등하게 짜야 되고 최대한 이제 불평등이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게 짜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막상 시스템을 짜다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참고로.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해서 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평등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의 평등을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수평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평등.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똑같은 돈을 벌었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옆집은 100만 원 내고 우리 집은 1000만 원 내. 근데 소득이 같아. 그럼 말이 안 되죠. 뭐 여기는 100만 원 내요. 공무원이랑 좀 아는 사람이야. 가족 중에 막 공무원이 있어. 막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동일한 담세력이 있으면 동일한 세금을 낸다예요. 그게 수평적 평등이라 그러고 세금에서는 평등을 주로 공평이라는 얘기로 많이 부르기는 해요. 큰 단어 의미는 없고 그래서 공평과세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공평과세.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직적 공평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는 이제 전 지구가 자본주의 사회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소득과 똑같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워라밸 중시하면서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거는 좀 사례를 더 들어보면 갑이란 분은 엄청난 사업가야. 그래서 1년에 막 100억 벌어. 극단적으로. 을이란 분은 그냥 회사 다녀서 1년에 연봉
1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지내요. 근데 세금을 값도 1억 내래요. 을도 1억 내래요. 말이 안 되죠? 이분은 번 돈 다 세금 내? 안 돼요. 뭔가 소득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또한 더 많이 내야 된다 라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결합으로 대다수가 공의하는 어떤 공평은 많이 벌었으면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공평하다. 이러면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을 때 사회 문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한테는 국가가 좀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뭐 복지 정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GTX 같이 또 국가의 산업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게 수직적 평등의 개념이에요. 수직적 평등. 그래서 요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토대로 최대한 공평하게 세금을 짜야 되는 그런 숙명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또 이제 개정도 많이 되는 거의 이슈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또 감면을 해주고 깎아주고 막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삭제되고 연장되고 유리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냐면 누군가한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이 평등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너무 평등만 지향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은 정부가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정책 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평등을 추구하냐, 좀 더 정책적 산 발달을 위해서 좀 세금을 안 내게 해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어떤 어려운 저울하는 어떤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세금이 어쨌든 법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고 우리 개인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침해한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세금을 뭐 없다라는 거 뭐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그래도 세금을 짤 때는 이렇게 평등하게도 짜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면 효율로 추구해야 돼요. 효율로. 효율이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이나 개인들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 어떤 행위, 내가 세금 때문에 이걸 투자할지 저걸 투자할지 이렇게 최대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짜야 돼요.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야. 세금이 어떤 행위를 이렇게 너무 몰아치기로 이 행위를 만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킨에는 세금이 있고 피자에는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피자를 먹게 돼요. 가뜩이나 최근에 오른 치킨값에 세금까지 더 오른데 갑자기 치킨세가 막 우리나라 특별히 도입돼. 치킨이 너무 맛있는 관계로 세금을 치킨엔 10%가 붙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죠, 일단.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법의 엄청 큰 뼈대 정도를 배운 거예요. 뼈대. 이런 토대로서 법을 최대한 집행하고 구성하고 시행하고.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도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담겨져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의 제1조 목적을 보시면요,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 사항들을 국세기본법에 담겨놨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세무조사,
이름만 들어도 발발 떨리는 단어죠. 그래서 특히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을 때 납세자는 이런 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같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간이고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려고 노력해도 해석이 모호한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과세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끝도 없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시스템이. 근데 어쨌든 국가가 세금 한번 부과하면 끝이다 라고 짜놓으면은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죠? 우리 범죄도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송에 의해서 이겨내야겠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때려 맞았을 때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를 보통 불복이라 그래요. 불복한다 이래요. 불복한다. 공무원은 좀 싫어하고 우리는 억울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규정도 국세기본법에 담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국세에 관한 법률을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원활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시험에 뭐 이런 거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국세기본법이 뭐냐에 대해서 좀 보는 거고요.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것도 뭐 수험에 용어의 정의를 써라 이렇게 경지사에서 이제 안 나오는데 그냥 앞으로 이런 문장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몇 특히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한번 봐보죠. 첫 번째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우리 관세는 관세법에서 별도의 법을 지칭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 국세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 시험에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요 정도 이제 배우는데 뭐 소득세는 여러분들 소득세나 법인세나 소득세야. 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상속증여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그 받은 부의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는 생전에 죽기 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 낸다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인데 그 부가가치가 결국은 최종 소비자의 소비 금액의 10%야 사실.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 서비스의 10%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로서 국가에 내고 있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좀 있어요. 이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비싼 부동산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부동산의 보유 자체로 담세력이 있다고 봐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종부세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있긴 있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랑 비슷하게 소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좀 일반적으로 모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면 개별소비세는 좀 특정 물품이나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있어요. 뭐 경마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좀 고가의 사치품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류 작성하면서 내는 세금이 인지세예요. 뭐 또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출 같은 거 받으면서 내보셨죠. 주식 거래하면서 뜯어가는 게 증권거래세고요. 뭐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도 뭐 진짜 교육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고 농어촌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보통 이거는 다른 세금의 몇 % 이런 식으로 걷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세고 국세가 아닌 것들은 뭐 지방세는 여러분들의 지역 사는 지역 구청 시청에서 걷어가는데 보통 재산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 지방세죠. 그죠? 지방세.
취득세, 또 현실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취득세, 그런 재산세예요. 그 정도 그냥 보시고. 세법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배운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 그게 다 세법이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안 내.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나? 뭐 압류 같은 거 걸고 막 이런 것도 뭐 드라마나 예전에 뭐 프로그램 KBS인가 거기서 또 뭐 이렇게 38 기동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서울시에 있는 이제 징수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국세 징수법에 의한 법의 근거에서 다 징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세금을 주로 안 냈을 때의 법적 근거들로 인해서 이렇게 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우리 오징어 게임이 터졌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도 나오잖아요. 올해는 6월인가? 그죠? 최근에 티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세금을 좀 더 혜택을 주자. 얘네들. 이거 국가의 어떤 문화 창출과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문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그 가치 창출이 높다. 그래서 세금 혜택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몇 년 해주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우리 이제 뭔가 세계화가 되면서 특히 기업들은 법인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해서 전 세계 활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단 말이죠. 그때 이중과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둘 다 세금이 막 없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국조법에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혹시 법에 위반한 정도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게 세금 계산서 같은 거를 가공으로 끊으면은 그냥 막 거래도 없는데 끊어버려가지고 막 매입세 공제 받고 막 이래버리면 비용 처리하고 범법행위로 봐가지고 징역 5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라는 내용은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요. 세금 떼고. 그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회사가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고 줘요. 왜? 회사가 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국고 계좌에 세금이 꽂혀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면서 안정적 국고 관리의 수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원천 징수한 내역들이 1년 지나면 받은 분의 1년 매출을 알 수도 있어요. 얼마 줬는지를 매달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래서 원천 징수 나중에 또 어차피 힘있게 배울 거예요. 가산세는 세법에서 하라고 하는 의무가 되게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신고 납부 의무죠. 소득세는 우리 보통 5월에 신고하고 5월까지 납부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그런 것들이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그리고 강제징수비는 나중에 징수법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공무원이 이 사람이 체납자 세금 안 내서 이 사람이 재산 압류하거나 이거를 이제 어디에 보관시키거나 운반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다면 강제징수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다 해서 강제징수비고 넘어가서 이제 뭐 공과금은 몰라도 되고요. 지방세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건 그래도 바뀌어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인데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거의 모든 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분들인데 뭐 소득세 외에 세금도 있으니까 세금 낼 자인데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로 들어가요. 아까 법인이 근로자한테 월급 주면서 세금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라 그래요. 납세자 밑에 있는. 그래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2차 납세 의무자는 2차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과세기간은 진짜 세금 계산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보통 세율의 근간이 되는 금액이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이 붙어요. 세율. 뭐 소득세는 우리 최고 45%까지 붙죠? 6%에서 45%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 사이.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0%가 붙잖아요. 이렇게 세목마다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참고로 뭐 담배나 기름 같은 거는 수량당, 뭐 개비당, 리터당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뭐 신고서, 수정신고서는 당연한 말이어서 읽어보시고, 법에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뭐 세무공무원은 우리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이죠. 국세청장. 현재 우리나라의 세종시에 국세청이 있어요. 그래서 불복하면 세종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뭐 차 타고 갈 수도 있죠. 지방국세청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있어요. 종로. 그리고 일선세무서의 짱이 세무사장님이고요. 거기에 이제 밑에 6급, 7급, 8급, 9급 이런 세무공무원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관에서 부가세 같은 세금도 징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관장님들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우리 홈택스 같은 거 들어봤죠? 인터넷으로 요즘은 신고도 하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같은 거 그냥 잘 해놨고요. 그 홈택스 같은 걸 통해서 내는 걸 전자신고라 그래요. 전자신고. 그리고 세법에서도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어차피 앞으로 많이 나올 거여 가지고 지금 간단히 알면 되면 되는데, 나랑 세금을 좀 짜고 이런 거래를 어떤 조세회피 거래를 해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나가는 사람 막 친구랑 막 돈 거래 막 몇 억씩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보통 특수관계인은 정말 나랑 한통속이야. 내 이익이 상대방 이익이야.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벌었어. 자녀가 좋아하겠죠. 우리 아빠 돈 사실상 내 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주로 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인데, 요분들과의 거래는 세법이 뭔가 눈여겨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뭔가 탈루는 하지 않았을까. 특히 각종 규제들이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관계, 두 번째는 경제적 연관관계인데 주로 법인과 임원분들, 뭐 종업원분들, 네 번째는 주주, 회사와 주주.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고, 그리고 뭐 가사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친족관계는 4촌 이내 율적 3촌 이내 인척이에요. 그죠? 6촌에서 4촌으로 줄였어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제 6촌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4촌, 3촌. 그리고 배우자 당연히 특수관계인이고, 자식들 특수관계인이고, 뭐 입양자도 있고요. 또 혼인 후에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왔어요. 임원 직원분들이고, 이건 주주인데 뭐 시험에 어차피 법인세법에서 좀 더 중요하지. 국세입원법 참고 목적 보시고요. 3번까지만 보고 또 잠시 쉬죠. 우리 혹시 이제 국세기법법과 세법에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만약 국세기법법과 세법이 상충하면 어떻게 할 건데, 세법을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개별세법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세법을 우선시 여겨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빼고는 국세기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성과 내용에 따라 더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 없는 내용은 국세기법 조문에 의거한다.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 공동으로 사업하면 그 세금 누가 내야 되냐? 공동사업자끼리 연대해서 내야 된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개별세법에도 적혀있고 국세법에 적혀있는데 소득세법에만 각자 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소득세에서 말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어떤 소득세는 각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도 나온단 말이야. 부가가치세. 그런 건 부가가치세법에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국세기법 조문을 펼쳐야 돼. 그럼 뭐라 써져 있어요? 연대납세 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아직 안 배워서 어려운데 그런 식의 이제 해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2절 기강하기부터는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